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백자 재료와 그리고 백자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정용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수공으로 깎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특별히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만드는 거나 이렇게 그리는 거나 이런 건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이렇게 미술 시간이만 기다려졌던 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조금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기도 하고 재능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 이제 특히 이제 목공예 쪽으로 이제 진학하기를 희망하시고 미술 교육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대학에 공예과에 입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뜻과는 다르게 흙이라는 예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를 이렇게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흙의 매력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깊게 빠져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에 큰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학부 동안 열심히 작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지를 정해야 되는 또 색다른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들은 단순히 뭘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또 넘어서서 아름다움은 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미에 대한 고민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한 슬럼프였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꼭 있어야 될 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었는데요.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였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게 4,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온 도자기가 집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어떤 도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한 질문을 드린 거죠. 어머니의 답변은 제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답을 내셨어요. 제가 한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 물레로 만들어서 제작한, 그러니까 원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삐뚤삐뚤한 아주 조그마한 밥그릇이었습니다. 그 밥그릇은,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제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터라, 그러니까 소송 후에 줄어든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아서 밥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한 식혜그릇 정도의 아주 자그맣게, 그러니까 수축해서 자그마해진 이런 그릇이었는데, 당시 식사를 조금 하시던 어머니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으시고, 난 이 그릇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담기 위해서 정성 들여 만든 그릇, 그것들과의 조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있어 완성되는 공예의 본질이라고나 할까? 그것을 좀 깨닫은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그 조선 백자를 모티브로 한 그릇 작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복궁 안에 중앙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제 학교 등하굣길, 휴일, 정말 남는 시간이라면 다 거기 박물관 백자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제가 좀 기특해 보이셨던지, 그때 이제 방호를 쓰시던 선생님께서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한데, 어느 날 조용히 다가오셔서
학생 사람 없을 때 이거 몰래 사진 찍어도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제 나름대로의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이걸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조선 백자에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관련된 논문도 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딱 발을 들여놓게 되니까 조금 아니까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 백자를 사랑하는데 조선 백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답답한 좀 그런 상황이었었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우연치 않게 경기도자박물관에서 가마터 발굴을 하는 데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그 인력에 참여해서 발굴 현장에 투입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동안만 발굴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딱 다짐을 하고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박물관 안에서 그 발굴하고 유물을 전시하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순간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송정동, 신대리, 그리고 가평, 합판리 이런 데 백자가마터를 발굴하면서, 예전에는 박물관 안에 유리장 안에의 그런 유물들 그냥 상상으로만 이런 느낌의 질감이었겠구나,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상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이, 비록 깨진 파편이긴 하지만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경기도자박물관 수장이셨던 최권 관장님께서는 도예로 학부를 전공을 하시고 미술사로 대학원을 전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제작 비법이라든지 그렇게 도자기의 미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예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도 던지셨고 또 굉장히 많이 가르침도 주셨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도예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미적인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2005년에 고궁박물관에서 다랑아리 전시를 한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관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그 최초의 다랑아리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 박물관의 일원으로서 저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다랑아리를 국보보물로 이제 지정되기 앞선 그 다랑아리를 직접 만져서 이제 실측해보는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각 박물관마다,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했던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벅찬 순간,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굉장히 제가 이제 도예가로서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기에 이제 백자, 특히 이제 그릇 작업을 할 때는 그 문양이 주가 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게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성을 그대로 전달시켜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상감과 청화기법을 활용한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청화 백자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셔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침 일찍도 전화도 하시고 밤늦게도 전화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너무 고맙다고 뭐,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어머님들 이 전통 문양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의 어머님들, 할머님들, 그러니까 지금서 한 60년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왜 혼수하는데 왜 이불 왜 자수 막 다 일일이 밤새 가면서 딸 시집 간다고 해서 막 보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머리밭에 비계의 이제 문양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양의 느낌이 제 도자기에서 감성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연한,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전통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막연한 그렇게 친근한 느낌? 예, 그런 느낌들을, 그러니까 좀 선호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도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도예가로서의 마음으로서 조금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뭐 많은 주문량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도 항상 가졌던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제 마음에 저기서 끓고 있는 그런 부분들. 당시 최공관장님께서는 그 백자의 질감에 대해서 그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떡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백자는 굉장히 치밀해서 찰떡과 같은 그런 이제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금사리 백자는 약간 퍼슬퍼슬한 백설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에는 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단단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질감으로 인해서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감들이요. 만년을 지속한 한반도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소박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디 소자의 본질 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본질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을 추구하는 작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쌓아오는 넓은 땅도 필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전기가마, 가스가마가 아닌 장작가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문제이겠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에는 젊은 나이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작업 속에서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작업,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작업들은 질감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준비해오고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제상만 가면 내가 원하는 재료들을 다 마음대로 사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공예의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화된 흙으로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도자기의 본질은 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한계점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 본인이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흙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흙의 질감, 색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기에 반지르르한 이런 것들은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깊숙하게 흙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멋들이 우리나라의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그 구수한 멋이라고 하는 그러한 멋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자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는 산지별 카올린을 취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흰색 흙일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어떤 카올린은 가마를 번조하고 난 후에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들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거친 입자, 조금 더 고운 입자,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 시편으로 만들어 제작하고 제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질감과 색감을 찾아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자 그 광산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굽이굽이 찾아 들어가서 광산에 가서 제가 쓰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광산 업자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 카올린을 구입을 해오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수비 과정을 통해서 정제해서 그 카올린을 백자 제작하는데 직접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논에다 풀어서 수비하는 방식은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수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운 180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0목까지 제 나름대로의 분류를 하고 그거에 맞는 흙을 가지고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물이 풍부한 이 한반도에는 지역마다 다른 입자와 성분을 가진 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흙들은 이제 도자기의 주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의 자기가 생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경기도 광주에 도수리 백자 가마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도수리 가마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갓발과 도지미의 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백자 파편이긴 하지만 백자 수는 굉장히 작고 그 갓발이나 도지미 같은 요도구의 수는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도수리 가마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도자기 역사 속에서 다 보이는 이게 부분인데요. 특히 초기청자의 시흥 방산동이나 용인 서리에서부터 분원 백자 가마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갓발 등의 요도구들을 사용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갓발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이유는 아마도 가마 안에서의 불순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생산량을 갖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가 도수리 가마터를 발굴했을 때, 도예가의 입장에서 발굴했을 때는 다른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이런 요도구들이 이렇게 백자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그러니까 서로의 이질적인 그런 질감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를 한다고 그래야 할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둡고 거친 질감의 그런 갓발과 그리고 하얗고 고운 백자의 이렇게 색다른 만남들이 만났을 때에 그 또 다른 조화에서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런 태토의 질감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김해나 고흥이나 김제 등의 옹기나 기와를 만드는 2차 점토와 그리고 합천이나 카동의 1차 점토인 카올린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것들이 영화의 영상으로 나타날 때 자기의 상상과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질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질감은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감각이죠.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질감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된 질감이 감각적인 요소로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더욱더 풍부한 감성으로 변화되어서 표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공예는 제작자와 사용자의 만남에 있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비율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아마도 그렇게 그 정도 감면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더 몫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사용해 줌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계속 재창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예품은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